2023년 3월 10일 미국 노동부에서 2월 고용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막 실업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총평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실업률이 급등했어요. 오,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넘어서서 훨씬이요. 어, 실업률이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어, 이따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 당연히 FMC 회의 결과 뭐 빅스텝은 안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확신에 찰 베이비 스텝에 멈출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딱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 매우 강한 실업률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난달에 3.4%로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 3.4%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근데 3.6%로 실업률이 나름 크게 반등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난 수준으로 이렇게 실업률이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론 물가라는 지표가 남아 있지만 어, 빅스텝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크게 확산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닐까. 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상세한 좀 분석을 해주시기 전에, 네. 교수님, 우선 이 고용 지표가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이 고용 지표라는 거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용 지표의 중요성은 바로 연준 입장에서 혹은 이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해도 될까라는 것을 고려할 때 예를 들면 물가가 문제가 아닐 때 가장 대표적인 게 2015년이죠. 기억하십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엄청나게 인하해서 경기 부양시켰죠. 그리고 금리를 다시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2015년 12월부터예요. 네. 15년 12월, 16년 12월, 17년에 3번, 18년에 4번, 9번 연속이 아니죠. 9번에 걸쳐서 15, 16, 17, 18, 이 4개년에 걸쳐서 9번 금리 인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베이비 스텝이었죠. 어, 그때는 물가 문제가 없었어요. 물가 문제가 없었으니까 뭐만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했을까요? 고용. 혹시나 금리 인상했을 때 경기 침체가 다시 오지 않을까? 나름 경제가 선순환하는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하고 싶은 마음인데 정상화하고 싶은 마음인데 금리 인상했다가 다시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하면서 주되게 고려했던 변수가 뭘까요?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어, 그게 바로 에반스 룰이라고 하죠. 에반스 룰. 그러니까 실업률이 완전 고용을 해치는 실업률을 급등시키는 대량의 실업자가 다시 발생해서 경제가 또 악순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고려 대상이 고용 지표였던 거예요. 물론 지금 23년에는 22년부터 23년까지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온전히 경기가 회복됐기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고물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이슈가 등장하면서 고물가라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오로지 물가 잡겠다고 다른 거 다 안 보고 잡겠다고 금리 인상했던 것인데 그러다가 너무 많은 걸 또 잃으면 안 되잖아요. 초과상관 다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고려하는 것이 고용지표다. 근데 제가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게 경기 안정적이고 또 금융 안정적이니까 오로지 세 번째, 물가 안정만을 위해서 달려가면 된다. 근데 경기 안정을 너무 해치면 안 되는데 그게 경기 안정을 확인할 수 있는 주된 잣대가 당연히 실업률과 관련된 네.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적인지 경기 안 해치는지 이걸 보는 건데 고용 지표가 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이런 사인은 어쩌면 '너무 강한 경기 침체로 전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오, 우려가 되니까 그런 것은 좀 막아가면서 대량 실업을 막아가면서 물가 안정화에 목표를 두어야 되니까
두 가지 목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관점에서 고용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안 좋아졌으니 당연히 금리 인상 속도를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된다. 실업률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표를 가지고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발표된 이 노동부에서 발표된 이 보도자료죠. 그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표된 주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보시면 2월 고용 시장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가 정리해 놨어요. 실업률은 3.4% 찍을 거야. 그리고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한 20만 5천 개 정도 증가할 거야. 이렇게 전망했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3.6%를 찍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높고 지난달 3.4%보다도 높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3.4% 정도 기록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기대치를 훌쩍 넘은 거예요. 이게 어떤 숫자의 의미가 있냐면요.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3.7, 3.6, 3.5, 3.4. 근데 시장의 기대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잘 보여드릴 방법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레이저 포인트 잘 보이시죠? 더 네. 빨간색. 보시면 프리비어스와 비교해보세요. 시장은 3.6으로 기대했는데 3.5 기록하고 고용이 안정적인 거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또 3.5를 전망했는데 3.4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고용 시장이 탄탄했었던 거예요. 영어로 타이트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번 시장의 기대치는 3.4였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3.6을 기록한 거예요. 3.6. 그죠? 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인 거예요. 두 번째 고용 지표가 여러 가지인데 또 봐야 될 고용 지표가 바로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입니다. Non-farm payroll employment. 이게 얼마나 증가했나. 그러니까 농업 부문을 제외한 총 일자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이번에 대략 31만 개 정도 증가했어요. 어, 근데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20만 개 증가에 멈출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일자리는 또 그거보다 10만 개 이상이나 크게 증가했어요. 어, 그러니까 일자리도 증가하니까 일자리는 증가하고 실업률은 또 같이 올랐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뭐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나 그러니까 실업자도 증가하고 취업자도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기를 고용률 더하기 실업률이 10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분모가 달라서 그래요. 제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 지표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네. 어쨌든 그냥 믿고 가주세요. 네. 취업자도 늘었는데 실업자도 늘었어요. 원래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분모가 달라서 그래요. 네. 분모가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냐, 아니면 경제 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냐, 경제 활동 인구가 분모로 들어갈 수도 있고 생산 가능 인구 전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에는 비경제 활동 인구도 있거든요. 좀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여기서는 차치하고 어쨌든 실업률은 기대치보다 상승하고 이거는 자 고용이 굉장히 나빠진 거예요. 근데 시장은 환호하겠죠. 이거는 되게 네. 이상한 일이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이 물가라는 게 숙제가 아니고 금리라는 게 숙제가 아닐 때는 고용이 나빠지면 당연히 주가에는 부정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고용 여건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22년, 23년 경제의 숙제가 뭐예요? 물가이고 금리이기 때문에 물가와 금리라는 면에서는 고용이 안 좋다라는 것은 그러면 물가 잡히겠네? 그리고 금리 인상 안 해도 되겠네. 하면 어, 안 되겠네. 결국 이게 주가에 더 큰 기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의 모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름과 겨울은 다르다 이거예요. 계절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어, 철부지라는 표현을 했었죠. 네. 계절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시장을 읽는 독법 자체도. 와, 교과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교과서가 왜 잘못됩니까? 경제학 교과서가 왜 잘못됩니까? 교과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다른 독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실업률 발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떨어지다가 어쨌든 다시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불안한 지표가 발표된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이 결정될 것이다." 네. 근데 그 데이터가 나쁜, 그러니까 그럼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그런 지표가 나왔으니까 이 데이터는 금리 인상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근데 또 애매한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매한 것이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으니까 '이건 좀 애매한 지표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변수는 그래도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쪼금 더 가중치를 둘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금리 인상폭이 빅스텝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져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그동안 좀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실업률이 지금 쪼금 시장 기대치보다는 이렇게 좀 높게 나타났는데 네. 그러면 정말 앞으로 경제가 좀 더 나빠진다고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아,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나머지 다른 고용 지표들도 보여 드리면서 네.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있거든요. 어 제가 지금은 실업률과 일자리 증감, 취업자 증감을 설명드렸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은 그게 발표된 거예요. 근데 어제, 엊그저께 계속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됐잖아요. 그런 것도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또 자료를 통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엊그저께 그리고 또 그다음 날 상원 청문회 그리고 하원 청문회 이어서 했는데 그 청문회 기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발언 중에 제가 가장 집중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그 표현 문구가 이 두 문장이에요.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는데 그 인플레이션 파이팅이라는 그 길 여정이 어떻다? 범피할 수 있다. 탄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르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나 혹은 물가 지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순탄하게 안정적으로 잡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국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표현이 매우 인상 깊었죠. "There is little sign of disinflation."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사인이 거의 없다. 희박하다. 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를 보겠다. 고용이나 디스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의사결정하겠다라는 건데 지금부터 나머지 고용 지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강조하냐면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밌는 고용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엊그저께 ADP 민간 고용 증감, 그러니까 민간 고용 증감을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됐는데 고용 증감이 보세요. 크게 늘었어요. 23년 1월보다 23년 2월에 24만 2천 명 가량으로 증감폭이 크게 늘었어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얼어붙었죠, 시장이. '빅스텝 확실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얼어붙었었던 거예요. 네. 그다음 또 그 고용 증감이라는 것이 종전에 전망했던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넘어가면서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빅스텝 맞을 거야.' 하면서 또 무너졌었던 거예요. 주가가 무너졌었던 거예요. 강달러 또 나왔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다음 채용 공고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통계가 굉장히 선진화돼 가지고 다양한 통계가 발표되기 때문에 다 주목할 만한 지표인데 잡 오프닝이라는 문구의 표현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채용 공고인데 채용 공고는 23년 1월 달 들어서 줄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때는 또 한 번 시장은 웃죠. '공고가 주네. 고용이 탄탄하게 탄탄하지 않네.'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웃고 울고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고용이 탄탄하지 않고 탄탄한 결과라고 또 발표되니까 시장이 울다가 탄탄하지 않네라고 하니까 또 웃어요. 이게 네. 계속 발표될 때마다. 근데 이게 웃고 울고 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 주가에 반영돼요. 음, 환율에 반영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읽어 나갈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다음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주 단위로 발표돼요. 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히 늘었죠. 어, 어제 발표한 거예요. 우리 어제 만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전 인구가 뭐라고 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격히 늘었다고. 그럼 어, 이게 사실은 실업률을 보여주는 선행지표격이거든요. 어, 이건 주 단위로 발표되니까. 실업률 지표는 월 단위로 발표되고. 그러니까 이게 급격히 증가하면 실업률이 생각보다 늘어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는 선행지표격이다. 이렇게 음,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시 실업수당이 청구 건수가 늘어나니까 소위 실업률도 크게 늘어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금리 인상 강하게 안 하겠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 그 고용 지표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주셨던 질문이 "고용 시장이 아직 탄탄한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역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도 경기는 탄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뭐라고 했죠? 고용이 안 좋아도 경기는 탄탄할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고용 시장이 제가 누차 강조하죠. 경기 후행적 지표예요. 경기 후행적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용 지표다. 네. 실업률 지표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지만 실업률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고 첫 번째로 안 좋은 그 모습이 뭐에서 나타나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위축으로 드러나요. 그죠? 설비 투자가 줄고 신사업 안 하겠다 하면 소위 해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량 해고가 발생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기보다는 자연적으로 퇴사가 일어날 때 추가 고용을 안 할 때 보통 취업자가 줄거든요. 이해가시죠? 네. 그때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적극적인 해고라기보다는 쪼끔 보수적인 일종의 해고가 아니죠. 이직이나 이렇게 퇴직자가 발생하죠. 혹은 정년이 다 돼서 이제 퇴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 고용을 안 해요. 그러면서 소위 실업자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고용 시장의 여건 자체가 원래 경기 후행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3월 10 일이잖아요. 방금 받아든 2월 달 실업률은 2 월이 이거 2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3 월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도 우리는 고작 2월 달 실업률을 보고 있는 어,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고용 시장은 경기 후행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고용 시장이 아직 탄탄한 이유도 그겁니다. 근데 향후는 어떨까요? 후행적 지표니까. 향후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겠죠. 그걸 지금 설명드릴게요. 그 네. 고용 지표에 대한 향후 전망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미국 고용 전망이에요. 먼저 민간 고용 증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름 신규 고용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앞으로 민간 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이다. 언제? 23년 연중에는 이 경기 침체가 어 있은 후 고용도 같이 침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또 그다음 두 번째 다른 전망 보여 드릴게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조차도 지금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23년 4월 들어서 그렇게 계속 늘어날 것이다. 지금보다는 또 4 월에도 늘고 뭐 예를 들어서 6-7월 들어서도 계속 늘 것이다. 10 월까지도 지금보다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니까 고용 시장이 지금은 탄탄하지만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도 그 근거죠. 마지막으로 실업률 전망이요. 실업률이 지금은 매우 탄탄하고
3.5, 3.6 정도를 기록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전망한 거 그대로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실업률이 뭐 4를 넘어서 올라갈 수 있다. 어, 그리고 23년에 경기 침체 오고 24년에는 나름 반등할 거라고 실물 경제를 전망하잖아요. 그런데 실업률은 24년에 더 높죠. 어, 경기 후행적 지표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시고 아직 탄탄한 이유는 경기 후행적인 지표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달에 3월, 뭐 4월 이런 게 발표가 되면 네. 실업률은 조금씩 올라갈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뭐 봐도 돼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어,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갈 높겠죠. 가능성이 있다. 페드도 역시 지난 12월 FOMC 회의 때 음, 그 실업률 전망치를 4.6%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 실업률 평균치가 4%거든요. 근데 음, 4%를 아직 밑돌고 있다면 그래도 여전히 마음 어, 놓고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거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준 이런 지표들은 여전히 고용 시장이 강하다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어,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높지만 높지만, 그리고 실업률도 어쨌든 4%를 밑돌고요. 아, 아직도 3.4나 3.5나 3.6이나 완전 네. 고용 맞아요. 음,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높지만 어쨌든 일자리 신규 취업자도 늘었고 실업률도 여전히 4% 밑도니까 뭐 빅스텝의 무게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말씀해주신 고용 지표를 좀 반영을 한다면요. 네,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에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네, 통화정책 기조라는 관점에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젠데요. 글로벌 리스크 워치가 발표가 됐는데 국제금융센터에서 매월 글로벌리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좀 평가하는 거예요. 통화 긴축이 강화되는 것, 그게 글로벌 리스크로 등장할 것이다. 음, 라고 1등으로 꼽았어요. 발생 가능성도 매우 강하고 그것에 따른 파급력도 매우 강하다라고 진단했어요. 또 그것에 대한 배경이 이 강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기 때문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한통속이에요. 그죠? 또 그 강한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조정되고 자산 가격도 추가적으로 조정되고 그것 때문에 신용 위험도 나타나죠. 당연히 기업들이 신용 위험도 있고 신규 투자 못 하니까 교육도 부진해지죠. 그게 역시 이런 모든 것들이 강달러를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 리스크 워치에 해당하는 모든 7가지 7대 글로벌 리스크가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같은 네, 말이에요. 뭐 그밖에 다른 요인 뭐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네. 게 없이 이런 통화 긴축적인 요인들만 모두 다 리스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되셨죠? 그다음 연준의 통화 정책 어쩌면 하이라이트죠. 우리 맨날 하는 하이라이트. 3월 8일 파월이 상원 의원과 청문회를 가질 때 그때는 빅스텝 확실해라고 어, 믿으면서 73.5% 빅스텝의 무게를 뒀던 거예요. 베이비 스텝 가능성은 매우 낮아 26.5%. 자, 그러다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빅스텝에 대한 무게가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고용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들도 아까 몇 가지 발표됐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서 이게 좀 빠지는 거예요.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네. 그러면 베이비 스텝 할 수도 있어라고 또 무게를 이쪽에 좀 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페드 워치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데이트를 해서 바로 업데이트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중에 있죠. 보면 빅스텝에 대한 무게를 당연히 덜 가져갈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예, 와, 봐봐요. 맞죠? 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나름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한 거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강한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도 있고 고용 증감도 있지만 가장 무게를 두는 고용 지표. 고용 지표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실업률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어, 훨씬 상회했기 때문에
빅스텝 아닐 거야라고 또 생각을 하고 베이비 스텝에만 멈출 거야라고 믿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밖에도 통화 정책 관점에서도 말씀을 또 드린다면 그다음은 이제 물가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다음 주 이제 14일 날 발표될 어 CPI 발표 여기에 기초가 지목되는 거예요. 왜냐면 20일 FOMC 회의 직전에 남은 마지막 지표가 이제 물가니까 끝판왕이죠, 끝판왕. 어. 그리고 PCE 물가 상승률은 페드 FOMC 회의 이후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CPI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CPI가 어쨌든 많이 떨어진 거 사실이고 만약에 6.4 밑으로 밑돌 가능성이 높겠죠. 밑돌 텐데 6% 마저 깨진다. 음. 그러면 확실히 베이비 스텝인 거죠. 어. 그죠? 네.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낮고 6% 마저도 깨진다. 근데 만약에 6.4를 넘어서 뭐 6.5를 기록한다. 그러면 빅스텝입니다. 거의 CPI에 달려 있다. 제가 통화 정책 의사결정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빅스텝의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또 네. 오늘 이 실업률 지표를 통해서 이게 또 이렇게 역전이 되네요. 그렇죠. 예. 예. 네. 교수님 그러면 그 차주의 FOMC 회의 결과를 좀 예측해 본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CPI가 조금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네. 베이비 스텝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제가 사실 상원 의원 청문회를 다루는 영상에서 그래도 베이비 스텝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믿고 음.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또 과격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이미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어쨌든 물가는 정점 찍고 떨어져 주는데 또 과한 또 경기에 뭐 민감한 영향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베이비 스텝을 하고 가이던스를 남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CPI 결과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나머지는 패가 지금 나타났으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베이비 스텝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주가나 이런 데는 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한국은행도 이 연준의 3월 FOMC 회의 결과를 주의 깊게 볼 것 같은데요. 향후 네. 한은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그 부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현재 3.5% 고요. 미국은 4.75% 인데 어쨌든 다음 주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적어도 5는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그쵸. 5는 네. 되겠죠. 왜냐하면 베이비 스텝은 할 거라고 지금 믿고 있으니까. 음. 그러면 말 그대로 1.5% 포인트의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고 만약에 빅 스텝을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1.75% 포인트의 격차가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은 역사 이래 가장 높은 격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는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뺄 수가 없습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이 다시 올라갔죠. 너무나 높은 환율이에요. 이 1,320 원대 환율은 굉장히 높은 거고요. 강달러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 경제에 역풍을 주고 또 강달러가 유지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잡기가 또 힘들어진다고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역 수지 적자 기조예요. 제가 어, 계속 강조하고 있죠. 무역 수지가 지금 1년 연속 적자고 22년 2월 달 흑자 반짝 찍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것까지 합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의 적자다. 이 말씀은 이미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렸었죠. 근데 IMF 외환위기 때 29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었고 그때 97년에 IMF 외환위기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역 적자는 경제에 굉장히 안 좋아요. 펀더멘털이 안 좋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해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무역 적자 때문에. 그러면 또 더 강달러가 나오고 강달러가 나오면 또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거죠. 악순환인 거죠. 네. 더더군다나 지금 한국은행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경상수지 적자예요. 무역 수지를 포괄하는 거예요. 제가 경상수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은 좀 안 되지만 무역 수지는 쉽게 말하면 상품의 거래예요. 근데 경상수지에는 적자 여부는 상품을 넘어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대외 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 서비스 수지도 들어가고요. 서비스 수지 안에는 여행 수지도 들어가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적자들도 다 들어가고요.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배당받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배당받은 게 있잖아요. 그것과의 어떤 차이값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요. 순수하게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돈을 벌었냐 잃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는 굉장히 뼈아픈 것인데 어, 보시는 것처럼 22년 8월에도 적자 찍었고 22년 11월에 또 찍었고 12월에 그래도 벗어났나 했더니 1월 달에 또 경상수지 적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또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경상수지 적자가 더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저작폭이 상당히 크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즉시 분석 너무 감사드리고,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조금 한 네. 번 더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을 역시 교환으로 제가 준비해 놨는데요. 예 통화 정책 스케줄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은 역시 3 월에 지금 3월 22 일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 아침 일찍 한 대략 한 4 시쯤에 이 영상이 또 업로드 되겠죠. 그죠? 우리 네, 분석하겠죠. 여러분 궁금해하시면 보시고요.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여기 별표되어 있는 것은 왜 별표일까요? 중요하죠. 점도표까지 발표돼요. 그죠? 점도표. 예 점도표까지. 네, 그리고 페드가 바라보는 미국 경제 전망 그것도 또 수정된 업데이트된 전망치가 발표돼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5 월에 또 5월 초에 FOMC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의 스케줄은 4월 11일 일에 있죠. 무슨 뜻이냐면 다음 주에 미국은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우리나라가 한 번 인상해도 또 5월 초에 한 번 더 인상하면 음, 역시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1일 날 했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미국이 또 인상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네, 인상한다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까지 고려하시면서 여러분 판단하시면 좋겠고 결국은 금리 인상 폭과 이번에 이 3월 22일 날 발표되는 금리 인상 폭과 향후 금리 인상 기조 말 그대로 기준금리의 정점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첫 번째 3월 14일 날 발표될 CPI 결과에 따라 달려 있겠다. 그래서 CPI 결과 주목하시고 FMC 회의 결과 또 주목하시고 두 가지를 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시면서 경기 판단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좋은 가이드라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산 시장의 흐름 또는 뭐 경제 흐름을 읽는 데 있어서 뭐 포트폴리오 네. 조정하는 데 있어서 네. 교수님께서 그 금리 인상 시나리오 그런 걸 하나 제시해 준 것 같아서 그런 네. 거를 다 염두에 놓은 그런 전략을 이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제가 그냥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짧은 그 홍보 하나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교수님.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웅달님과 저를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만나실 수 있는 날이에요. 바로 이게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제가 이제 곽수종 박사님하고 대담을 할 거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박순혁 이사님이 앞에 그리고 이종우 센터장님도
역시 발제를 하시고요. 다 저희 채널에도 나오셨고 웅달 채널에도 다 나왔던 분이고 특히 이 둘의 어떤 대담을 진행하는 분이 또 우리 웅달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게 2023 어스 머니볼 세미나인데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어 지켜보시면 어떨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찾아주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아,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